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 17분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건 문틈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기이한 미소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도청할 생각을 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저를 상대로 벌이는 끔찍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마음 쉼터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새벽 3시의 노크입니다. 새벽 3시 17분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외로운 가로등 불빛만이 축축한 아스팔트 위로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19층 서정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다시 지난 일주일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그 소리. 느리고 집요하며 무언가 계산된 듯한 그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정적 속에서 규칙적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울리는 세 번의 노크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이 집의 평화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옆에 누운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지훈. 뛰어난 재능으로 모두의 찬사를 받는 건축가인 그는 바깥의 기이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력감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원목 바닥에 맨발을 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침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탔을 듯한 기분으로 문에 달린 렌즈에 눈을 가져다 대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로 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남색 실크 잠옷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지만 그 입가에 걸린 미소는 정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마치 관객을 향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에 아주 가까이 서서 안의 기척을 살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그녀는 그 여자와 마주섰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김 여사는 한 걸음 물러서며 기이한 미소를 더욱 짙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침대에 누운 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정인아, 이상한 소리가 나서 혹시 무슨 일 있나 보러 왔다. 별일 없는 거지? 일주일 동안 7번째. 같은 시간, 같은 핑계. 이상한 소리라니. 매일 밤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는 어머니의 노크 소리 외에 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가 있단 말인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겠죠. 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내일 아침 주민센터 체조 교실도 가셔야죠. 하지만 김 여사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인의 어깨 너머로 침실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날카로운 그 눈빛에는 숨김없는 감시와 통제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별일 없다니 다행이구나. 늙으면 귀만 밝아져서 탈이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설치니 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녀의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는 방문이 닫힐 때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지친 숨을 내쉬며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돌아보니 지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일부러 침대에 몸을 세게 던졌습니다. 그제야 지훈이 몸을 뒤척이며 잠결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정희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억울함과 무력감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다녀가셨어요. 못 들었어요? 벌써 7번째예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똑같은 핑계로요. 지훈은 투덜거리며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온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또 예민하게 구네. 어머니 연세 드시면 잠이 줄어들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드려. 피곤하다. 어서 자. 나 내일 아침 일찍 현장 나가봐야 한단 말이야. 이해하라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더는 참지 못하고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 매일 밤 심리적인 수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아니면 아내의 고통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내 남편을.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집의 유일한 이상한 소리는 외부가 아닌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결혼 생활에 균열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결혼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결혼 안에서 나 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다정한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며 며느리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건강을 위해 많이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우는 어젯밤 일은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정인만이 말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모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이들의 위선적인 조화를 깨뜨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정희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다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어머니의 편에 섰다는 그녀의 불안과 감정은 모두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별이 쏟아지던 대학 기숙사 옥상에서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건축학도였던 지우는 꿈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정인아,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지금 당장 부유하게는 못해줘도 평생 너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집을 지어줄게.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사랑과 웃음만 가득한 그런 집을. 그 달콤하고 진실된 약속에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 튼튼한 집이란 말인가? 매일 밤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나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가장 먼저 나를 비바람 속으로 밀어넣는 이곳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가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차가 그녀의 회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 먼저 퇴근하면 어머니랑 저녁 먹어. 기다리지 말고.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부 한마디, 관심의 표현조차 없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없이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마치 그녀에게서 도망치려는 듯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분주한 인파 속에 홀로 서서 그녀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최수연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희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변호사인 수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정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수연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니야. 정인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야. 그분은 지금 너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고 내 남편은 무심코 그 행동에 동조하고 있는 거고. 수연의 말은 정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그녀를 믿어주고 그녀가 겪는 일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인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 눈에는 네가 항상 틀린 사람이 될 테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증거야. 내 남편 앞에 내밀었을 때 더 이상 네가 예민하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친구의 조언은 정인 앞에 흐릿한 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래,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자신을 의심하며 살 수 없었다. 그 진실이 모두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지훈이 현실을 마주하게 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정인은 미완성인 마케팅 기획안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초소형 녹음기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긴 제품을 골랐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내가 예민하다고 말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듣게 만들 것이다. 택배는 다음 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작은 상자였지만 지금의 정인에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택배 기사에게서 상자를 받아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처럼 생긴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문한 초소형 녹음기, 어두운 진실을 밝혀줄 희망을 품은 작은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애로운 얼굴로 며느리의 일과를 묻고 과일을 깎아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그 완벽한 가면 뒤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질 때까지.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자 정인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와 집안의 절대적인 정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침실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기기 뒷면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 금속으로 된 문틀 위쪽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위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표시등이 한 번 깜빡이고 꺼지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지만 정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갓 시집 왔을 때 김 여사가 자신을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떠올랐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준비된 연극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등장이 정말로 지훈의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의 독점적인 위치를 위협해 모범적인 교사를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 실망과 혼란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아직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녹음기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 중 새벽 3시에서
사시사이에 녹음된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과 에어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파일을 빨리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여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종일 분칠이나 하고 겉멋만 부릴 줄 알지. 우리 아들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아주 홀딱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정희는 온몸에 피가 뱉는 듯 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집 온 도리를 해야지. 옛날에 내가 시어머니 모실 땐 숨소리 한 번 크게 못 냈는데 요즘 것들은 아주 제 세상이야. 내 아들 뺏어가서 말도 안 듣는 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노크 소리 후 그녀와 시어머니의 짧은 대화, 그리고 그녀의 대답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가 문을 닫은 뒤에 들려온 김 여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멀어지기 전 아기의 찬 속삭임,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정희는 녹음 파일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필요했던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상상도 예민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나라하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억눌려 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무기는 손에 쥐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과의 대면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으로 아들에게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외투를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는 한때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경멸스러운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아파트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체조 교실에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실에 지훈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지훈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 앉아줄래요? 아내의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모습에 지훈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아침 공기 속으로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의 발소리와 첫 속삭임이 흘러나오자 지훈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지고 당혹감과 불쾌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홀딱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내 아들 뺏어가서. 같은 어머니의 날, 선 말들이 선명하게 들려오자 그의 얼굴은 불쾌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녹음이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라는 악독한 말로 끝났을 때 지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덮었습니다.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사과, 인정, 혹은 최소한의 질문이라도.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손을 뻗어 녹음 파일을 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지만 그 눈에는 동정이 아닌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정인, 당신 우리 엄마를 녹음했어? 이 집에서 우리 엄마를 도청했단 말이야.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지금 중요한 게
내가 녹음한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안 들려요?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며 고뇌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이런 짓을 해도 돼? 우리 엄마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날 낳아주신 분이라고. 늙은 분 엿들으려고 도청 장치나 설치하고 당신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 정인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 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도 일어서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지나치다고요? 그럼 매일 밤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건요? 제 등 뒤에서 악담을 퍼붓는 건요? 그건 지나치지 않아요? 언쟁은 폭발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지우는 어머니를 변호할 구실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깟 몇 마디 한 게 뭐 어때서. 연세 드시면 까다로워질 수도 있지. 당신이 며느리고 젊은 사람이니까 좀 너그럽게 넘어갈 수는 없어? 그의 비이성적인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혼자서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알아?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란 말이야. 늙은 분이 푸념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정말 인간이긴 해.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시어머니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짊어진 과거, 그 은혜의 빛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 기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라리고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주말, 실패한 대화 이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인이 문을 열자 지훈의 여동생 박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지아는 맑은 미소와 총명한 눈빛을 가진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정인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만든 약과 좀 가져왔어요. 하지만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자 그녀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오빠 지훈이 소파에 앉아 건축 잡지를 보고 있지만 눈은 초점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접시를 꺼내왔습니다. 평소의 농담도 다정한 몸짓도 없이 차가운 거리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눈치껏 바로 묻지 않고 오빠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딸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정인을 볼 때는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오빠랑 언니 보러 왔구나. 잘 왔다. 엄마가 요즘 통 기운이 없어서 큰일이다. 그 말은 명백히 지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즉시 잡지를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이따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김 여사는 손을 저으며 정인을 힐끗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그래.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인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걱정과 남편의 불안을 야기한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지훈이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서재로 들어가고 김 여사도 노인정 친구에게 전화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인과 지아만 남았습니다. 지아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정인은
지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어린 동생을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외로움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 어른들은 가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잖아. 지아는 입술을 깨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해요. 자꾸 유라 언니 얘기를 하세요. 유라 언니는 오빠의 전 여자친구예요. 임유라라는 이름은 정인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지우는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분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데? 지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그때 지훈이랑 유라 언니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씀하세요. 유라 언니는 순종적이고 말도 잘 듣고 살림도 잘했을 거라고요. 심지어 두 사람 옛날 사진까지 꺼내보세요. 자꾸 언니랑 그 언니를 비교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지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랬구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눈에 나는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저 이상화된 과거의 그림자를 대체할 불완전한 대용품일 뿐이었다. 억울함과 모멸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기이한 미소와 의미심장한 말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지훈의 삶에서 밀어내고 그 완벽한 며느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지아야. 지아가 돌아간 뒤 정인은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유라라는 완벽한 유령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지아의 방문 이후 집안은 완벽한 냉전에 돌입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격렬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운 침묵과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문 같았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무심하게 울렸습니다. 정인과 지우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거리는 세상의 양끝처럼 멀었습니다. 김 여사는 피해자 연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울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지훈이 다가오면 존재하지도 않는 눈물을 급히 닦는 척했습니다. 식사 때는 몇 숟가락 뜨다 말고 한숨을 쉬며 입맛이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걱정하면 그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괜찮다, 늙으면 다 그렇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연기는 지훈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정인에게 더욱 차갑고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이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옹졸함 때문에 어머니가 병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인을 보고 지훈이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얼마나 수척해지셨는지 안 보여? 당신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쓸 수 없어? 정인은 지친 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수척해지고 있는 거 지훈 씨는 안 보여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할 말을 잃고 분한 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며칠 입맛이 없는 어머니의 수척함은 보면서 3년간 함께 산 아내의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고립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설명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나 바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차가운 답장뿐이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두 글자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모두가 잠든 후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적어도 남편의 이해를 얻으려는 싸움에서는 말은 힘을 잃었고 녹음 증거는 늙은이의 푸념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력한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담하고 두려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불빛에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비쳤습니다. 더는 이 삶을 견딜 수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문에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반격해야 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결혼에 남은 조각을 지키기 위해, 혹은 단호하게 끝내기 위해.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다른 장치를 검색했다. 더 정교한 장치를 당신이 들을 수 없다면 보게 만들 수밖에. 냉전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자 정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연과의 심각한 대화 끝에 그녀는 더 대담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성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 정희나. 바람 소리였다. 잠꼬대였다. 변명은 끝이 없지. 하지만 영상은 달라. 행동, 태도, 표정까지 기록하는 제3의 눈이 필요한 거야. 수연의 조언은 위험했지만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떠올리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자기 방어였다. 수연의 도움으로 정희는 아로마 디퓨저 모양으로 정교하게 위장된 최신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치였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가 모두 집을 비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훈은 현장 감독을 나가고 김 여사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갔을 때 정희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조퇴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폰 앱과 연결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 지훈의 건축 잡지와 장식품들 사이에 디퓨저를 놓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렌즈는 거실 전체, 특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부부의 침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촬영장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우로 만드는 이 상황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단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실과 공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수였다. 그녀는 진짜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퍼지며 완벽한 위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거실은 이제 긴장감 넘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지,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주연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카메라 설치 후 이틀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김 여사는 완벽한 시어머니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정인의 안부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정인은 의심했습니다. 정말 변한 것일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사흘째 밤에 나왔습니다. 그날 지우는 국제건축 공모전에 출품할 설계도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몇 달간 공들인 역작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설계도를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다 보셨으면 서재에 넣어두세요. 여기 두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지우는 건성으로 손을 저으며 알았어.
조금만 더 보고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인과 지훈이 출근한 후 집에는 김 여사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인은 틈틈이 카메라 앱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테이블 근처로 갔을 때 카메라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김 여사는 물뿌리개를 들고 설계도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비틀거리며 물뿌리개를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물은 정확히 설계도의 중심부로 쏟아졌고 섬세하게 그려진 잉크선들을 순식간에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한 척 휴지로 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의 역작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영상만 보면 노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본 정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기 직전 거의 알아챌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망설임, 완벽하게 위장된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본 지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늙어서 손발이 말을 안 듣는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그녀는 곧 정인을 향해 교묘하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인아, 너는 왜 남편이 이렇게 중요한 걸 여기다 두게 했니? 좀 챙겨주지 않고. 그녀는 사과하는 동시에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극심한 실망감에 빠진 지훈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설계도라고 했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 하나 못 챙겨줘? 정인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분명히 치우라고 말했고 듣지 않은 것은 그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영상에 대해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단순한 사고 영상으로는 또다시 비난만 받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치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훈은 화를 내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정인은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사고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사냥이었고 그녀는 사냥감이었다. 설계도 사건 이후 집안의 냉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인과 지훈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인은 남편에게서 실망과 원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당함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며칠 동안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다시 완벽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며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부 사이에 새로운 전쟁의 불씨를 던져놓고 그들이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인은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주말 밤 지훈이 피곤해 지쳐 잠든 사이 정인의 휴대폰에 카메라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떴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앱을 켰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한 인형이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부의 침실로 가지 않고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옷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전에는 미처 몰랐던 잠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
소중히 품에 안고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꺼진 TV 화면에 비친 그녀의 행동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앨범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사진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감도 마이크가 장착된 카메라는 그녀의 말을 선명하게 녹음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아들 좀 보렴.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랑 있을 때처럼 웃지도 않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잖니. 정인의 심장이 웃는 듯 했습니다. 유라, 임유라가 틀림없었다. 김 여사는 사진을 향한 독백을 계속했습니다. 돈만 쓸 줄 아는 저런 애한테 장가 보내서 내 아들 뺏어가려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때 내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는 너처럼 착하고 현명한 애가 어울리는데 말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은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하니까. 그녀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닫아 서랍에 넣고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침실 문을 잠시 쳐다본 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시어머니의 모든 음모와 동기를 드러내는 적나라한 진실. 지금 그녀의 감정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비교되며 기만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준 미달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혼을 구할 열쇠가 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마지막 망치가 될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무력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평정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고 김 여사가 시장에 간 틈을 타 출근 준비를 하던 지훈을 침실로 불렀습니다. 지훈 씨, 보여줄 게 있어요. 제발 끝까지 다 봐줘요. 지훈은 아내의 태도에 놀랐지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노트북을 침실의 대형 TV와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가장 선명하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보길 원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젯밤의 영상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영상이야? 이런 거 이제 지겹지도 않아? 하지만 어머니가 잠긴 찬장을 몰래 여는 것을 보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을 바로 하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낡은 앨범을 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야, 그때 내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돈만 쓸 줄 아는 저런 애한테 장가 보내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망연자실로 그리고 마침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의 행복만을 바란다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 평생을 희생했다던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내를 향한 어머니의 애정과 인정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붕괴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이 선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통,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비틀거리며 침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막 돌아온 김 여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넋나간 모습을 본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러니? 출근 안 하고. 지훈은 대답 대신 어머니가 낡은 사진을 쓰다듬는 모습이 멈춰 있는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두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화면을 본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그녀의 모든 가면과 계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과 모성애를 이용한 감정 조작. 그녀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훈아.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어. 네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정희는 자신의 침실 문가에 서서 그 눈물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지훈 자신의 싸움이었습니다. 평생 그를 폐암해 온 모성애라는 이름의 악마와의 싸움. 김 여사의 방문이 닫혔지만 울음소리와 애원의 여운이 공중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붕괴된 어머니의 모습과 방금 마주한 끔찍한 진실을 떨쳐내려는 듯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 강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그의 눈에는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나, 미안해.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어.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과는 어머니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무심함과 비겁함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이 말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지만 막상 듣고 나니 생각만큼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훈 씨. 믿음은 종이와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아무리 펴도 예전 같을 수는 없어요. 아내의 말 속에 담긴 거리감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알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하지만 정희나,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고 남편인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었어? 대학교 때 그 약속 잊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실패했지만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 약속을 다시 지킬 기회를 줘. 달콤했던 기억들이 밀려오자 정인이 쌓아 올린 얼음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회요. 당신이 매번 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죠? 지우는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어머니와 분명히 선을 그을 거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당신과 나의 집.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실 수 없어. 맹세해. 정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절반은 떠나라고 소리쳤지만 여전히 이 남자를 사랑하는 나머지 절반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충혈된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지훈 씨.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마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벽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용서를 선택했지만 잊을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마지못한 용서 위에 세워진 결혼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몇 주가 흐르고 집안은 거짓된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와 필요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노력을 느끼며 다시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 연극을 하는 배우들처럼 그들은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희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피곤하고 아침에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자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서재에서 일하는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을 때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니.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결혼 생활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묶어줄 끈이 될까? 아니면 얼음을 깨뜨릴 무게가 될까? 그때 문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나, 안에 있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놀라 급히 테스트기를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정희는 말없이 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어리둥절하게 그것을 받아들고 두 줄을 확인하자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은 곧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정인을 번쩍 들어 안고 빙글 돌며 아이처럼 외쳤습니다. 세상에, 정인아,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그는 그녀를 꽉 안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게. 당신과 우리 아기, 내가 꼭 지켜줄게. 그의 품에 안겨 진심 어린 말을 듣자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과 걱정,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모든 고통과 음모를 잊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들의 집을 덮고 있던 어둠을 걷어낼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과 희망은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잠시 긴장을 씻어주었지만 가족의 하늘에 떠있는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정희는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급진히 보살폈고 그의 눈에는 예비 아빠의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그 달콤함에 젖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집안의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김 여사는 아들이 며느리 곁을 맴도는 것을 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인의 뱃속 아이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증오하는 여자에게 아들을 태삼해는 족쇄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오랜만이네. 지훈의 전 여자친구 임유라의 어머니이자 김 여사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주미애였습니다. 김 여사는 억울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 좀 봐. 그 애가 임신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지훈이가 걔를 아주 상전 모시듯 한다니까. 이 늙은 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주미애가 계산적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임신이 뭐 대수라고.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까? 겉으로는 며느리 몸보신 시켜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 그 말에 김 여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뭔데? 어서 말해봐. 주미애는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안타여이라는 게 있어. 이름은 안태약인데 사실은 혈액순환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약재야. 보통 사람이 먹으면 피가 맑아지지만 임신 초기에 임산부가 먹으면 아이를 지키기 힘들지. 모든 게 그냥 유산처럼 보이게 될 거야. 아무도 의심 못해. 주미애의 말은 김 여사의 증오심 가득한 마음에 달콤한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유라가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아들이 정인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상상하자 모든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완벽한 행복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럼 나 좀 도와줘. 주미애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약재 보내줄게. 귀한 약이라고 하고 매일 탕으로 끓여 먹여. 조심스럽게 해야 해. 전화를 끊자 김 여사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평생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향기로운 약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기는 손에 들어왔고 이제 기회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시골 본가에서 열리는 시조부모님의 금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은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정인을 위해 침대 칸을 예약하고 세심하게 그녀를 챙겼습니다. 기차 안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없이 자상한 시어머니이자 예비 할머니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그녀의 과도한 친절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챙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 스치는 차가운 기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절반쯤 달렸을 때 정인은 입덧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도 바람을 쐬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정인이 칸과 칸 사이의 연결 통로를 지날 때 그녀는 등 돌리고 통화하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귓가에 들려온 몇 마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숨길 수 없는 더이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잘 챙겨왔어. 역시 댁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재라 그런지 향이 아주 특별하더군. 정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재라니. 그녀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몸보신 시켜줘야지. 의심 못하게 잘 챙겨줘야지. 우리 지훈이는 순진해서 엄마 말이라면 뭐든 믿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정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통화를 마치는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라. 이건 우리끼리 비밀로 해야지. 고마워, 미애 씨. 주미애. 그 이름은 그녀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유라의 어머니와 공모하여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해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폭풍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몰아치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향 방문이 끝나고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정인에게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친절은 이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다음 날부터 김 여사의 몸보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약재 시장을 돌며 구하기 힘든 약재라며 무언가를 사왔고 점심때가 되자 부엌은 진한 한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의 탕 한 그릇을 정인 앞에 놓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정인아, 이게 태아한테 그렇게 좋다는 귀한 약이란다. 내가 아침 내내 정성껏 다렸으니 식기 전에 어서 마시렴. 정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그릇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당신 복 받았네. 이 사랑의 탕약 다 마셔야 해라며 웃었습니다. 복인가 화인가 그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다간 까다로운 며느리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척하고는 갑자기 배를 감싸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속이 좀 안 좋네요. 입덧 때문인가 봐요. 방에 가서 좀 쉬다가 마실게요. 그 핑계로 그녀는 탕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욕실로 직행해 망설임 없이 탕을 변기에 쏟아버리고 물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탕약을 마시는 것은 매일의 심리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하다고, 어떤 날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핑계를 대며 몰래 탕을 버려야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부엌 싱크대에, 혹은 침실 베란다 화분에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의 태도를 가끔 나무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시는데 왜 안 마시는 거야? 아기 생각해야지. 그럴 때마다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머니가 손주를 해치려 한다고? 그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버려지는 탕약만큼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탕약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심리전 끝에 그녀는 몸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입덧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랫배에 가볍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회사에서는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뱃속 아이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거나 아는 의사에게 연락할 것이 뻔한 단골 병원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는 친구 수연을 만난다고, 회사에는 치과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낯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행복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을 보며 그녀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인상 좋은 중년의 여의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들은 후 초음파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검사실 침대에 누워 배에 차가운 젤이 발라지자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작은 생명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감동과 불안으로 뒤섞였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화면을 살폈고 그 침묵에 정인의 공포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태아는 잘 자라고 있지만 두 가지가 좀 걱정되네요. 정인의 심장이 냅는 듯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기 심장 박동이 주수에 비해 조금 약합니다. 둘째, 태아 크기도 일주일 정도 작아 보이고요.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나 약초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초라는 말이 정인의 머릿속을 쳤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경고는 그녀의 가장 끔찍한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서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희미한 초음파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공포는 이제 태아 발육 지연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이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정인은 목적 없이 걷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털어놓자 수연은 즉시 이성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정인아,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행동할 때야.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해. 수연의 말에 정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았어. 그 탕을 검사해야겠어.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탕뿐만이 아니야. 그 약재 원료도 필요해. 그래야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정인은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후에 작은 유리병에 숨겨둔 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도전, 부엌에서 약재 원료를 훔쳐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 시어머니가 말린 약재를 두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탕의 냄새를 기억해내며 여러 봉지 중 문제의 약재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작은 봉투에 각 약재를 아주 조금씩 담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정인은 수연을 만나 증거물들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약재연구소에 아는 분이 있어. 결과는 비밀리에 진행될 거야. 며칠 걸릴 테니 그동안 절대 티내지 마.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운명에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인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지우는 아내가 입덧이 심한 줄 알고 어머니에게 보양식을 더 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심각했습니다. 정인아, 결과 나왔어. 지금 어디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수연은 그녀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강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인아, 내가 맞았어.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해. 그것은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용어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네가 준 탕 샘플에서 다량의 당귀와 홍화 성분이 검출됐어. 둘 다 혈액순환을 아주 강하게 촉진하는 약재로, 특히 임신 초기에는 절대 금기시되는 것들이야. 수연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전문가 말로는 이 정도 양을 임산부가 단기간 계속 복용하면 자궁 수축을 일으켜 유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대. 솔직히 말할게, 정인아. 이건 보약이 아니야.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낙태약이야. 정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낙태약.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주가 될 아이의 할머니가 친손자를 죽이기 위해 매일 독약을 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미수,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그 여자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어. 그 말을 내뱉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그녀의 내면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피해자 서정희는 죽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텅 비었던 눈에 차가운 불꽃이 무서운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폭풍은 마침내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강변 주차장을 떠나 정희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인쇄소에 들러 검사 보고서 전체를 선명하게 복사하고 시어머니가 유라의 사진을 쓰다듬던 영상의 한 장면을 고화질로 인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갑고 냉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과 김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테이블 위로 다가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아이의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 그 옆에 검사 결과 보고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과거와 독백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 모든 증거가 차갑고 잔인한 고발장처럼 펼쳐졌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정인아, 또 왜 이래? 정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몇 가지 보여주려고요.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 박동이 약하고 발육이 늦대요. 그리고 보고서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이유고요. 탕에서 검출된 성분들은 임산부에게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립의약품연구원의 결론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과학적인 수치와 결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돌아보자 김 여사는 피가 마른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약재를 잘못 산 거야. 약재상에서 잘못 준 거라고. 정희는 비웃음도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 사셨다고요?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이자 임유라 씨의 어머니인 주미애 씨가 일부러 건네준 약재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어요? 마지막 말은 김 여사와 지훈 모두에게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지훈은 경악한 눈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여동생의 말, 영상, 그리고 이 끔찍한 음모까지. 정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보여줬어요. 나머지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문제예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훈에게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의 범죄 증거들이 널려 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보고서, 비극적인 초음파 사진, 그리고 유라의 웃는 얼굴, 모든 것이 뒤섞여
그가 알던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의미한 변명을 중얼거렸지만 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인의 텅 빈 눈과 감정 없는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어떤 절규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마음, 완전히 부서진 믿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인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그녀가 예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만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조적인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여사는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단 한마디의 질문에 그의 모든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낯선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눈물과 애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그녀는 모든 것을 정인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저 애 때문이야. 저 애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네가 유라랑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 고백은 지훈의 산산조각, 난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무섭군요. 그는 평생 사랑하고 지켜왔던 여자를 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없으십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마주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거짓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남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김 여사의 절규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유령이 나올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에 머물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메시지만을 보내왔습니다. 김 여사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들려오는 울음소리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참 동안 진행한 후 무거운 표정으로 진료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유감스럽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미약하고 발육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대로 임신을 지속할 경우 아기가 심각한 선천적 기형이나 발달 장애를 안고 태어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정인의 심장은 쥐어 짜이는 듯 했습니다. 결정은 산모님께 달려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와 정인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이기적으로 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병든 몸으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성이 아닌 가장 깊은 모성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방금 병원에서 왔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아이에게 큰 위험이 있대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수술 받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지우는 전화기 너머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서정인, 우리 아이야. 당신 마음대로 할 권리 없어. 처음으로 정희는 그의 분노에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겐 권리가 있어요.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킬 엄마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잿빛 하늘을 보며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이를 향한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고통스러운 포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정희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집은 평온과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딸을 보살폈습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녀는 새 노트와 펜을 꺼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나의 천사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엄마는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 너의 존재는 엄마의 어두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자 희망이었단다. 엄마는 너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너의 첫 태동을 느끼고 너의 힘찬 심장 소리를 듣고 너를 품에 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아가야, 이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구나. 엄마는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도 세상의 악의로부터 너를 지켜줄 수도 없었어. 미안하다, 내 아가.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아픈 몸으로 고통받게 할 수 없었어. 평생 천사로 남게 해주고 싶었단다. 부디 엄마를 용서해줘. 어디에 있든 너를 지극히 사랑한 엄마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안녕, 나의 천사. 그녀는 편지를 접어 첫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의 몸과 영혼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불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정희는 친정에서 몸을 추스르며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지고 눈은 왜팼으며 자신감 넘치던 건축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정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는 시골로 보내드렸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정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훈 씨. 죽은 건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도 모두 죽었어요. 그녀는 서명된 이혼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향한 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해방이에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희는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있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가벼운 자유. 전쟁은 끝났고 이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호텔 방에 자신을 가두고 술과 자책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가 어머니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 여사는 아들의 건축 사무소로 찾아갔지만 그는 비서를 통해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절망 속에서 유일한 동맹이었던 주미애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댁내 집안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 도시 부산. 서정희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세련된 정장, 자신감 넘치는 눈빛, 1년 전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자원에서 낯선 도시로 발령받았고 새로운 삶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해변에서 요가를 하고 도의 공방에서 흙을 빚으며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통해 과거의 상처들을 과학적으로 마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낯선 주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늦은 사과. 보낸 사람은 박지훈이었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이메일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문을 두드렸지만 이제 문을 열지 말지는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고민 끝에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솔한 고백과 후회가 담긴 긴 편지였습니다. 정인,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자책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나는 어머니의 범죄에 침묵으로 동조한 비겁한 공범자였어. 왜 내가 당신의 고통을 보지 못했을까? 답은 부끄럽게도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어. 나는 어머니가 만든 평화로운 거짓의 세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어. 그리고 나의 비겁함이 모든 것을 망쳤지. 그는 이혼 후 모든 것을 파헤쳤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뮤라를 찾아갔고 그녀는 결국 모든 계획을 실토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 주미애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작은 갈등을 부풀려 과거의 완벽한 며느리에 대한 집착을 자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라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혼 후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그 독초 꾸러미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편지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추궁했어. 이번에는 부인하지 못하시더군. 자신의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남에게 이용당한 어리석음까지 모두 인정하셨어. 나는 어머니를 시골로 보내드렸고 다시는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 정인,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야. 당신은 잔인한 음모의 희생자였고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미안해. 너무 늦고 무의미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정희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의 고통이 진짜였고 싸움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만 고통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는 마침내 제 이름을 찾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 비로소 과거를 온전히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깊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미애의 가족 사업이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썼습니다. 주미애 씨가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한 건 우정 때문이 아니었어. 그들은 나를 사위로 삼아 내 인맥과 재력을 이용해 그들의 회사를 살리려 했던 거야. 우리 어머니의 당신에 대한 증오는 그들에게 완벽한 도구였지.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탐욕의 게임에서
장기말에 불과했어. 정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증오했던 시어머니 김 여사는 결국 더 교활하고 잔인한 자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추악한 사업적 음모에서 시작되었다니 지우는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이 비극은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끝없는 탐욕, 그리고 나의 비겁함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해하게는 해주겠지. 정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이야기 속 모든 인물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지난 1년 중 가장 평온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극 속 인물들을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통제를 얻었지만 아들의 사랑과 존경을 잃었습니다. 주미애는 탐욕의 대가를 언젠가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증오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결국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지훈의 이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수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모두 지우고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다 지난 일이니 부디 평안하세요. 원망도 거짓된 희망도 없이 오직 수용과 진심 어린 축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보내고 지훈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영구히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과거는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길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빛과 평화가 기다리는 곳으로. 6개월 후 부산의 가을 아침, 정희는 발코니에서 새로 심은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풍겨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지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이 착한 신우이와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엄마 몇 달 전에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아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서 돌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일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엄마를 돌봐요. 효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족쇄보다 더 무거운 속박. 지우는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은혜의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김 여사는 결국 아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책임의 형태였습니다. 그녀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행복은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인의 입가에 부드럽고 진실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려 새로운 아침의 햇살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